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야, 이거 올해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 있고 또 일반 투자자들이 약간 놓치기 쉬운 내용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한 것은 어떤 뉴스적인 내용들이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줬던 주식 두 가지만 꼽으라면은 바로 넷플릭스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 두 종목이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다운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내년서부터는 구독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갔고요. 또 오늘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지만 엔비디아 하락을 유도했던 것은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게 보통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앞으로 실적은 어떨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좀 핑크빛으로 발표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앞두고 실적 발표를 앞두는 상태 속에서 이거 타결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특히 뭐 가장 연결된 것이 엔비디아겠죠. 주변 종목군들이 같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숨어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매주 두 번째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죠. 근데 미국은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의 변동세까지 겹치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와르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오늘 다우는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소위 얘기하는 주가가 혼조 양상을 보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또 주말에 보면 국내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줬었죠. 바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줬다가 약간 돌려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문제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카봐야 될 내용들도 있고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4월 바람의 방향 역시나 아래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 드렸지만 아래로는 가매도 구간이면서도 위로 올라갈 때는 조금씩 줄여주는 전략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전략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저도 주장에 30년 이상 몸담으면서 지금의 제롬 파웰의 이 패드 의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이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던 것 같을 때 저는 단연코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디랑 귀결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가성비 높은 기법, 바로 4월의 바람의 방향. 이 4월 바람의 방향이 하단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바람의 방향이라는 표현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4월 달에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왜 4월 달에 이렇게 폭풍이 불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급락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얘기했던 대로 패드의 문제, 바로 제롬 파웰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생긴 지가 110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무능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스번즈 같은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 사람을 제끼고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바로 제롬 파웰의 패드. 제가 살 때는 여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제가 소위 주식 연구소장을 하면서 가장 하기가 쉬웠던 때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린스펀 의장 때였습니다. 이분은 물론 나중에 너무 금리 인상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2008년 리먼 사태를 불러왔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예측 가능하고 살아있는 전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칭송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듭 말씀이지만 생각보다 얘가 그냥 단순하게 하락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급락하고 있다는 이 점이 포커스입니다. 자, 이 점은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실패해서 보는 성공학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설명이 많이 미흡하다면 10시 반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죠. 저도 한번 최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급락했다는 이 여기가 굉장히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지금 아침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장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소위 지그재그 파도로 움직입니다. 주가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도 지그재그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들어줍니다. 특히 그 들어주는 구간 중에서도 우리한테 메리트 있는 단어가 바로 과매도 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주가가 장중에 한 80포인트 이상 빠졌었죠. 그러다가 한 반 정도는 돌려놨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얘가 여기서 돌려줬구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가 낙폭을 줄였구나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드웨어적인 분석에서 바로 과매도전에 들어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셔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에 장이 그렇게 몰락했을 때 계속 우리가 중국보다 나쁩니다. 하다못해 담보 부족 깡통 나옵니다 하면서 매도입니다 하다가 저희가 바로 2022년도 6월 달이었죠. 2332.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과매도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래 언더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끝내 이 길이라고 하는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위로 튕겨 올라간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번 달에도 4월 달에 여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그렇게 빠졌는데 저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900달러부터 1000달러 사이에서 일부 여기는 한 번 정도 두 개 맞아야 되는 가격 발전이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인버스라고 하죠. QID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SQQQ 그러면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3타임스짜리고요. 그 다음에 1배수가 PSQ, 2타임스짜리가 QID인데 인버스로 해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요번 때는 조정 받겠구나라고 느꼈어도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많이 하락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바로 이 패드와 연결져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만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미 어느 정도 매는 상당히 많이 8부, 9부 이 정도까지는 매를 맞은 거고요. 과매도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단어. 본격적으로 충돌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죠. 얘는 위에서는 지금 밑으로 쏟아지는 매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은 다시 밑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여태까지 막연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장이 나쁘면 중국보다 나쁩니다. 심지어는 깡통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라고 합니다. 가까이 보면 바로 작년 8월이었네요. 매도든지 인버스든지 뭐든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또다시 중국보다 나쁜 구간입니다. 그게 딱 2년 만에 나타났어요. 2021년도 9월달, 그 다음에 2023년도 9월달에 또다시 2년 만에 중국보다 나쁜 위치에 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밑에서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연산법을 제가 많이 쓰죠. 둘둘 치킨. 2277. 여러분 드디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위로 올라갔던 거 여러분 느낄 겁니다. 한 밑에서부터 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지 막연하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런 간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 그다음에 우리가 괜찮은 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은 빨리 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 내에 좀 끌려니까. 일단 먼저 저나 저희 수강생이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바람의 방향은 실로 위대했구나.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주가 이렇게 많이 빠질 줄 알았습니까 하면 단연코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항상 제가 얘기지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얘가 이번 달에 두드려 맞겠구나.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대로 얘가 과도하게 많이 빠져내려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내려갔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30년 이상 하면서 그린스폰 의장, 그 다음에 또 옐런, 벤 버냉키, 옐런, 또 이 제롬 파일, 이 분들을 제가 겪어왔지만 미국 시장의 가장 강점 뭐냐면 투명하다는 것이고 예측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도록 이건 한마디로 난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난잡함은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한번 닉 티머라우스, 어떻게 보면 연준의 대변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닉 티머라우스 기자가 이제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가 아니라 할까 안 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 주에 더욱더 이러한 분위기가 더 강했다는 겁니다. 자, 금리가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6월 달에 금리 인하해? 근데 이거 물 건너간대. 그래. 그럼 언제 하는데? 9월 달? 그럼 9월 달로 뒤로 늦춰지는구나. 안 해? 12월 달? 그러면 12월 달 하는구나. 안 할 수 있어? 그럼 내년에 한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 일부에서는 아주 강성파들이 있죠. 카시카라라든지 하다못해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굉장히 매파적이고 요새 발표하는 사람들 보면 비둘기파였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매파로 돌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께 와닿기 위해서 제가 비유법 한번 쓸까요? 여러분 누구한테가 돈을 꿔줬어요. 근데 돈을 꿔간 사람이 돈 언제 갚을래? 그러니까 나 한 6월 달에 갚을래. 그래. 근데 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6월 달은 좀 힘들고 내가 돈이 좀 필요한 데가 있어서 9월 정도 갚을게. 그럴 때도 6월 달에서 9월 달 갚는다고 그럴 때 이 친구가 역시 나한테 돈을 떼먹는 생각은 1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9월 달도 힘들 것 같아. 12월 달 정도 갚을게. 근데 주변에서 들려온 얘기가 지금 저 친구 돈 꾸러 다녀. 어쩌면 너한테도 돈을 더 꿔달라고 할 수 있어. 돈을 나는 꿔준 돈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6월에서 9월, 9월에서 12월. 심지어 이 친구가 다시 나한테 돈을 더 너 내가 지금 좋은 거 하나 성공하면 너 진짜 더 이자 더 세게 쳐줄게. 너 나한테 돈 좀 더 꿔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딱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돈을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돈을 더 꿔달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할 때는 여러분께 제가 가장 얘기하는 저의 지금부터 내 피셜을 얘기할게요. 이 시장이 내려가면서도 그래 괜찮아 했던 것은 뭐냐면 얘가 뒤로 늦춰지기는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누구도 1도 의심하지 않던 것이 바로 우리를 비롯한 또 월가를 비롯한 주장의 거의 0.001%도 의심하지 않았던 100%의 확률이 높은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물을 보면 결국은 항상 금리와 경기와 금리라는 물이 공존하는데 미국은 경기가 좋았어요. 이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까지 낮아진다면 이건 더 얘기할 거 없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죠. 근데 일단 먼저 우리나라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 경기가 안 좋고 시장은 찬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그래 조금만 참고 견디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 세제화분은 뜨뜻해질 거야. 그래서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금리를 오히려 인하게 된다면 미리 주가가 천만원에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그때는 한번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미리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찬물인데 그래서 얘가 미리의 것을 끌어다 쓰면서 금리 인하 때문에 물이 뜨거울 것이다 생각하면서 주장이 위로 올라갔는데 금리 인하를 미국이 안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안 하는데 만약 우리가 금리를 해버리면 지금 가뜩이나 1,400원대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요? IMF에서 최근에 나온 경제전망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전 세계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 조언이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물론 유럽은 라가르드는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지금 3%에서 물가 올라가고 있지만 유럽은 2% 잡히고 있기 때문에 라가르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 달러가 더욱더 강세 현상을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유로화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유럽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봤을 때는 지금 경기라는 것도 차가운 물인데 그래서 금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환율이 1,400원대에 가까이 올라가는 가운데서 과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을까? No.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론, 왜 이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주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주가를 움직이는 기본 바탕이 경기가 아니면 금리가 대표줘야 되는데 이 금리가 제대로 시장을 대표줄 수 있는가에 의구심이 드니까 시장이 많이 빠져 내려갔던 겁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IB들도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미 지난번에 보여줬던 부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결국은 미 국채 수익률을 보면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양쪽이 보고 있는 것도 하루 표 하나를 본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내 시장의 발해 방향이 아래였을 때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도 찐팬분들 항상 아실 겁니다. 주가가 내려가는데 종목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 거기에 절대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당신이 워렌 버핏이냐?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투자의 실력이 워렌 버핏처럼 진짜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 주식을 살 때 나는 평생 동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워렌 버핏조차도 과연 대한민국 땅에서 펀드 매니저를 쓰면 지금의 워렌 버핏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은 올라갈 때 최소한 기본이 66개월 플러스 알파 10년의 슈퍼 사이클 있고 내갈 때 1년밖에 안 빠집니다. 근데 우리 올라왔자 31개월이고요. 깔짝해봤자 2년, 3년도 안 되는 동안 상승하고요. 하락할 때는 욕하면서 18개월이나 빠지는 우리 시장에서 과연 워렌 버핏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동안에 그 많은 우리가 소유하는 가치 투자의 대가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빠지는 종합주가가 내려갈 때 과연 그러기가 쉬웠을까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변곡을 맞춰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상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우상향하는 것이 작고 꺾일 때 너무 많이 꺾이고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결국 미국이 올라간다고 중국이 올라가지 않고 중국이 받아먹지 못하니까 중간일 수준을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최근에 이 상승률은 다른 때 상승률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이 이면에는 다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를 늦게 내리는 게 아니라 올해는 어쩌면 안 내릴 수도 있어. 물론 이건 얼마든지 주변적인 변화 현상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뭐 올해 아니면 그럼 내년에도 내리겠네? 그렇다면 결국은 얘가 내려가더라도 어딘가 다시 또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 저도 여러분께 너무 낙담하면서 이 시장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도 일단 매를 진하게 한번 맞은 상태에서 여기 어딘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과매도 수준이 있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일단 먼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꺾게 되는데 그럼 얘가 꺾이려면 빨리 유가고 뭐고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중동 문제도 만만치 않게 흘러가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생각보다도 많이 빠져 내려갔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항상 발해방이 아래일 때 항상 같이 보십시오. 무엇을? 미국의 발해 방향을.
이번에 미국도 이 발해의 방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도 얘가 지금 월초 음봉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식에서 이익을 남긴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50만 원을 재놓고 나머지 세금으로 무려 22%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수강사하고 한 게 뭐냐면 얘가 이 순간 장대 음봉을 때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장대 음봉을 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도 장대 음봉을 때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대신 해지를 해준다는 마음에서 QI를 잡아줬던 건데 그거 치고는 얘가 생각보다는 많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미리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음봉을 때리긴 때려도 얘도 우리나라만 과매도전에 왔다고 얘가 뜨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도 과매도전에 들어와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장을 보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시장이 과매도전에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타치할 것이냐 한번 보시죠. 얘를 보면 얘는 의미 있는 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가 지금 지워버려졌는데요. 하나는 2615가 여기 하나가 들어와져 있죠. 이 2615는 얘가 월봉의 6개월 평균을 지나가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 여기가 마틴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단에 마틴 길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외봉에 내려가면 중방에 그 마틴에서 뜨거든요. 그때 여기 밑에 하단에 240을 지나가는 자리가 2560선 라인에 얘가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아래 꼬리 여기 살짝 달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뜬 게 아니라 아까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걸 봤을 때 하드적으로는 얘가 마틴게 일존 이게 소위 얘기하는 과매도점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지금 10시 30분에 미국 증시를 한 번 더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한 번 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 아래 여기 지금 보시면 목요일에 주가가 위로 붕 하고 올라갔었죠. 주가가 위로 갈 때 한 번 빵 하고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615 아래 발을 담그니까 우리가 왜 물속으로 툭 빠지더라도 물 표면에서 뜨는 게 아니라 물 표면을 뚫고 내려갔을 때 다시 밑에는 불이 발생해서 올라갔듯이 이게 올라왔던 겁니다. 그다가 다시 둘 맞은 거죠. 왜? 이게 올라가도 얘는 매도가 몇 번이냐면 뒤에 가서 이것도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얘는 3번 위에 올라갈 때 매도거든요. 이달에 저희가 매도만 때려준 것도 한 6, 7번 정도 올라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얘는 매도를 때렸는데 얘가 발의 방이 아래였을 때는 발의 방이 위일 때는 내려갈 때마다 매수지만 거꾸로 발의 방이 아래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려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똑같이 올라갈 때는 3번의 매도가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얘가 다시 밑창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주가가 밑창으로 내려갈 때 그럼 거기 쫓아서 때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왜? 얘는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만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틴 게일존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얘를 다시 미국 증시로 가져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20이 외봉이거든요. 얘가 5개의 양봉을 준 다음에 올라가다가 음봉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외봉이잖아요. 그때는 어디서 떼야 되느냐 할 때 여기 밑에 표시되어 있는데 요 120과 240 라인 바로 여기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새벽 1시에 캡처를 떠서 했기 때문에 요 지수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어쨌든 내려오더라도 얘가 밑에서 떠야 되는 지역은 지금 오늘 S&P가 5천이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밑에 120선이 4,960, 그 다음에 이게 240이 4,750. 얘는 요 사이에서 바닥존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 첫 번째 얘는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은 그래, 금리를 내리긴 내리지 여기에 1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장이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어? 심지어 요새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어? 이런 멍멍이 소리가 나오다 보니 주가가 생각보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빠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기까지 안 좋으니까 더 마음이 심란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달에 코스피는 장중에 마이너스 7%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코삭은 한 마이너스 9%.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 9% 빠졌다면 일부 개별주는 심지어 한 20% 빠진 종목도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한 15% 이상 빠진 종목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는 미국 그러면 경기가 좋은데 얘는 왜 빠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엔비디아가 $500 아래 있을 때 얘가 $500 돌파하면 어나더 레벨로 간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뒤로 늦춰진다 하더라도 세대의 물에는 바로 금리란 물과 경기란 물이 있었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경기란 물이 뜨뜻하게 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뒤로 해도 올라간다는 것이 그 논리였었고 그대로 그것이 위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악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얘들입니다. 최근에 ASML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기대에 비해서 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슈퍼 을로 불렸는데 안 좋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중국 때문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TSMC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밑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CEO가 지금 현재 실적은 좋은데 미래 반도체 쪽의 내용을 보면 얘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하니까 얘가 빠지고 얘가 빠지고 그리고 오늘은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가 얘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실적 발표 전에 항상 하던 게 있는데 그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번에는 그 루틴을 빼먹네. 야 이거 실적 안 좋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연결된 얘가 역시 AI 서버와 관련된 이런 회사 아닙니까? 이게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을 낮추고 얘가 안 하니까 얘가 오늘 무려 마이너스 23%가 내리꽂고 이 여파로 엔비디아 기타 나머지 종목 여기다가 옵션만 개돼 보니까 한꺼번에 쭉 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이나 우리나 현재 주가 위치는 어디 왔느냐? 바로 과매도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매도전에 있다는 것은 about 이 근처에서 뜰 수 있다는 것이지 뜬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국내 시장이 내려갈 때 2330 이하에는 과매도점이다 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럼 주가가 언제 뜨냐 할 때는 항상 주가의 꼭지 중에 하나는 음봉에서 시작하고 바닥 중에 하나는 양봉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얘가 내려가다가 뭔가 양봉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은하증시가 목요일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양봉으로. 근데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항상 하나, 두 개가 투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차피 얘는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ASML, TSM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슈퍼, 마이크로 이게 엔비디아나 기타 반도체 종목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우리는 그동안에 경기란 물이 차고 있어도 그래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이제 금리가 대표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이 얘들은 금리랑 상관없이 야 금리가 찬물이어도 얘들은 경기란 뜨거운 물이 있어.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는데 반도체 애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두룩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그 이유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얘가 지금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자이코가 세국자인데 미국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부분이냐?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매번 한 얘기 했습니다. 얘가 분명히 많이 빠진 건 맞는데 얘가 돌 때는 아까 했지만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양봉전화가 바닥이듯이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빠졌나? 얘가 순서가 약간 좀 뒤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뭘 보여줄 거냐면 외국인의 매매를 보여줄 겁니다.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끊고 넘어갈게요. 얘가 내려가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얘가 양봉 캔들을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양봉을 줘야 매수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야 됩니다. 그 매수 중에서도 가장 빨리 매수 돌아갈 것이 뭐냐면 외국의 선물 매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의 선물 매매가 사실 목요일날 실망스럽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다시 터졌느냐? 바로 중동 문제가 터졌죠. 지금 금리, 어쨌든 우리나 미국이나 필요한 것이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를 하려면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고 그 물가의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는 물론 최근에 주거비다 보다 하고 있지만 일단 유가가 내려와줘야 되는데 이 유가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분석할 때는
간단하게 중간값 법칙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여기와 여기에 이 중간값보다 지난달에 중간값이 올라갔고 지금 다행히 얘가 위로 갔다가 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간값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물가는 더군다나 다음 주에 PC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게 좀 더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중동 문제를 앞둔 상태에 있어서 과연 유가가 제대로 이게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 있습니다. 올라가다 두드맞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서두에 국내상을 가만히 한번 보시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81포인트가 빠졌다가 42포인트로 돌려놨습니다. 아래 거는 이제 길게 달고. 여기 보면은 코삭도 장중에 30포인트나 빠졌다가 마이너스 13포인트로 올라갔습니다. 자, 첫 번째. 급락을 준 원인은 아시죠? 바로 결국은 예고되었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란의 본토를 공격했다는 것이 나오면서 주가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래 꼬랑지는 왜 달고 올라왔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럴까요? 특히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 말고도 유튜브다 아니면 다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무지하게 혼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컷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데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해서 제가 이걸 어제 밤새 한 장의 컷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얘가 영향을 크게 줬던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의 모든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소위 그림자 전쟁으로 불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를 자기 손에 안 묻히는 거죠. 대리전의 양상을 띄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큰 충격을 줬느냐. 사상 처음으로 둘 다 본토 공격이었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제5차 중동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4차 중동전 아시죠? 1973년도. 유가가 크게 급등줬을 때가 1차 쇼크가 73년도, 2차 쇼크가 79년도인데 79년도는 이란 혁명 때문에 나온 거고요. 특히 73년도에 이때 오일 쇼크가 있을 때 무려 기름값은 4배나 떠올랐던 그 강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만약에 이 공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유가는 1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겁니다. 근데 누가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까? 미국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편해 죽겠는데 유가가 만약 그렇게 되면 조 바이든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망 선고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했을 때도 미국은 전혀 거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굴 자극하지 않으려고요?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고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그건 방어하겠지만 이스라엘이 누굴 치는 거는 그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국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심의 논리입니다. 사실은 누가 먼저 잘못한 겁니까? 참 이거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4월 초에 4월 1일 날 먼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남의 나라 영사관을 때렸다는 건 거기 그 나라를 공격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열받은 이 이란이 자기의 가오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여기다 또 고위 사령관들 7명인가 8명인가 사망했다 보니까 결국 이란이 공격했습니다. 300여 개의 드론과 미사를 동반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한적인 군사적 전략이었다는 거죠. 사상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 무난한 이런 보복 공격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가 왜 이렇게 밑창으로 내리꽂듯이 빠지느냐.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본토를 공략했는데 소위 이스판을 공략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란의 핵무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곳을 공격했기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 이유나 지금 이란이 뭐라 하냐면 방공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이게 작동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위 미디 드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핵시설이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격 배후가 불분명하다. 이거 누가 봐도 이스라엘 공격한 건데 이것 봐라. 공격 배후가 불분명하다. 더 이상 양쪽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밑으로 갔다가 얘를 밑에서 끌고 올라가게 된 가장 큰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였습니다. 요게 하나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든지 이런 거를 공격하려 했으면 소위 얘기하는 아마 그 무기에서 이런 거 볼 겁니다. 벙크버스터. 얘를 누가 핵시설 바깥에 놓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그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뚫으려면은 벙커버스터로 얘를 미사일 쏘면서 대폭격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썼던 것은 드론에 불과하고 그 드론도 미니 드론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미국의 얘기를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이 얘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중동 문제는 그러면 다 끝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바로 밑에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 양쪽 나라가 내부적인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란의 문제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TV에 뉴스 봤을 때 히잡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위 종교 경찰로 끌고 간 다음에 죽음을 당한 거 아시죠? 그 때문에 지금 이란은 6개월 동안 계속 지금 데모가 벌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마침 이스라엘과 부딪히면서 그 데모가 이스라엘의 반이스라엘 데모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란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더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마가 되고 다행히 양쪽에서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문제는 뭘까요? 지금 네타냐후 정부는 연정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혼자 못하니까 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연정을 하고 있을 때 누구랑 손잡고 있냐? 바로 시온즘 당하고 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박 걸타키시고 때린 것에 대해서 아주 강성파 중에서도 초강성파인 시온즘 당에서 이걸 그대로 야 이제 됐어 우리는 다 보복해서 이럴까요? 이건 그래서 여전히 부실을 껴안기 때문에 이 국제정치를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주시장의 입장을 보면 내려갈 때도 지그재그 있고 얘가 과메도 국면에 들어왔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는 내용을 보면 양쪽에서 확전을 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 그나마 현재 상태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부로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먼저 원달러율이 지난번에 1350원선 이게 개입이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1400에서 무조건 개입해야 된다. 결국 개입 들어왔습니다. 소위 구두로 한다고 그랬죠. 립 서비스로 하면서 내렸습니다. 얘도 보면 꼬랑지 길게 달고 있죠. 장중에 1390원까지 환율이 치솟았다가 얘가 끝날 땐 1382원도 내려간 이유도 아까 이란 이스라엘 문제와 결국은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그래 다음 주에 시장을 볼 때 단순하게 무조건 간다 무조건 안 간다 이게 아니라 얘가 지금 판세가 이렇게 돌아갔구나라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줄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위로 올라갈 때 아직 사실은 이 1300원 뚫을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개입이 들어갔다 올 때는 직전 고점대 라인 저 위에 1430선 40선대가 얘가 돌파한다 하더라도 계속 맞고 두들기로 이런 양상은 나올까 싶은데 아직은 또 확실하지는 않죠. 어쨌든 얘가 지금 다소 위에서 막아주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도 여기 아래 꼬랑지를 여기 보시면 아래 꼬랑지 길게 달고 있고 이게 지금 8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돌려놓은 거고 얘도 3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돌려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다행스럽게 중동 문제가 더욱더 확전되는 모습은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했죠. 얘가 내려갈 때 야 이제 여긴 됐어. 이젠 뜨겠구나 그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예측과 대응의 전략이거든요. 그때 드디어 여기서 돌아갈 때 다음 주 똑같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아까 했던 대로 외국인들의 매매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5,500개입니다. 이게 오전에만 해도 오전장이 끝날 때만 해도 9,900개 정도를 가면서 그럼 이제 오늘 만기가 들어가는데 슬며시 뒤에 가면서 매도를 때리면서 5,000개로 푹 속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주말에는 16,000개나 다시 때렸습니다. 얘가 다시 어야 된다. 횟가락 돌아야 됩니다. 어떻게 10,000개 이상을 도는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찍는 게 아니라 내 기준한 자산을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얘가 거의 오긴 왔어. 얘가 이제 밑으로 가면 여기 어디간 뜨긴 뜰 거야. 하지만 거긴 존이지 신호가 아니거든요. 외국인 매매가 10,000개 이상 도는가를 봐가면서 이상이 조금씩 도는구나 안 도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는 올라가면 여전히 세 번의 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얘가 왜 그러냐면 주가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 할 때는 이 환율도 이게 완전하게 환율이 1,400원을 꼭 지쳤으려면 여기 하나 중요한 거예요. 5일선이 가격주였는데 가격, 소위 싹 모으면서 저점 무게가 나야 되는데 아직 얘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가파르게 꺾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다 또 꺾이면서 이게 나와야 드디어 1400은 벽이라고 그랬지.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막히긴 하는데 아직 환율의 고점도 확인되진 않았다. 감히 여기서 환율 고점 확인했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 있습니다. 왜? 과매 도전이 와 있거든요. 여기 기억나시죠? 2332, 그 다음에 여기 2155, 그 다음에 둘둘 치킨도 여기보다 아래기 때문에 과매 도전이거든요. 단, 과매 도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락장에서 과매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하락장은 아니죠. 그럼 여기는 어떤 과매 도전이냐? 상승장에서 과매 도전일 때는 항상 언제나 마틴길조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어쨌든 상승장에서의 과매도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자. 대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얘는 올라갈 때마다 세 번 계속해서 매도가 한 6번, 7번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가려면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얘가 가려면 5가 N자를 줘야 되고 20이 N자를 줘야 되고 60이 N자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장을 보면 이게 올라갈 때마다 계속 6번, 7번 매도되는 것이 이게 올라가 봤자 한번 보시죠. 얘가 올라가 봤자 여기 5N 준우도 됐지만 20N 없었죠. 얘는 다시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월요일날 그래도 올라갔다 또 제꼈다 올라가야 되고 이게 올라가더라도 20이 또 조정만 올라갔다 또 두드 맞아야 되고 60 올라갔다 또 두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30분을 활용하면 앞으로 3번의 매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컷. 얘는 현재 주가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발해방의 유력에 갇혀 있다. 얘는 원래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3가지 매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주가 올라갈 때마다 때려줬던 거입니다. 한 6번 정도 있었네요. 따라서 얘는 여전히 위로 올라갈 때는 매물사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냥은 못 간다. 단 이제 얘는 드디어 과매도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외국의 선물 매매 포인트와 아까 했던 대로 30분 중에서 우리가 그 바닥점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오는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10시 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관심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미포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리오, 세 번째는 알테오젠이 들어와 있습니다. HD 현대 미포,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승 흐름, 바닥 구간을 좀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조선주 그러면은 아마 우리 사회자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HSD 엔진이었었죠. 네네, 그게 요새 하나 엔진인데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종목주에서 좀 덜 가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감이 좀 작은 종목이 어딘가 이제 바닥점에서 뭔가 바닥점을 탈출한 종목이 뭔가 보니까 지금 요 HD 현대 미포 이 좀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의 한결같은 공통점 뭐냐면 전부 다 실적이 소위 회복되고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개선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주가 이제 하단에서 이제 막 쌍바닥의 모양을 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얘가 좀 아침에 주가가 마이너스 준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시가와 시가 아래에서 먼저 3원을 먼저 놓은 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밑으로 매수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조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단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이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들 3배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역시 일조할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최근 실적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3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한 450억, 뭐 올해 또 내년 한 550억, 그 다음에 뭐 한 640억 정도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쪽이고요. 또 하나에 있는 재밌는 재미가 뭐냐면은 이게 일본의 화장품 판매사인 두원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수입 대행업체 키아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일본 법인으로 클리어 저편을 정식 설립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옆으로 누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얘는 좀 밑에서부터 마틴 결준이 밑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밑에 하단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 끝에 매수 플레이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알테오젠 들어와 있네요. 역시나 알테오젠 바이오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은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 알테오젠은요. 제가 그냥 곧바로 그래프를 띄면서 한번 네.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도 아주 짭짤하게 재미를 봤던 종목인데요. 요건 하드웨어적으로 좀 분석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같은 색깔끼리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자, 색깔 칠해볼게요. 여기 칠해보시면은 여기 지금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올라간 게 롱이고 길죠. 롱숏 전략이군요. 그렇죠. 롱숏. 예, 뭐 얘기 다 우리 사회자님 다 알겠네. 이게 긴 다음에 조정받으면 여기가 몇인데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얘가 거의 한 200% 이상 수익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이어도 지금 주말에도 한 4%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하지만 얘도 이게 롱이죠. 이게 숏이고요. 이거 내려갈 때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알테오젠이 주목받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5월 달에 MSCN 편입 유력이 있다라는 요 재료 하나고 또 하나는 보통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냥 기대감만 있지. 근데 이 알테오젠은 작년 적자인데 올해 115 흑자, 내년에 무려 800억 정도 흑자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월말 갈수록 관심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주 확인해 드렸고요.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특강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4월 달에 이 발의 방향, 이거는 제가 진짜 십수년 동안 매번 얘기하는 거고 우리 사회자분도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일방적으로 밀던 구간에서 이제는 반격이 시작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물론 시장의 분위기 나쁘고 뭐가 복잡하지만 이 반격의 분위기에서 이 반격이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전략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